17페이지부터 빠르게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극치, 절제와 단순성이라는 얘기로. 절제는 훈련이라고도 하죠. 훈련은 그 자체로 미덕이고,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쾌락을 누리는 데 유용한 기술이다. 네.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절제해야 한다라는 거죠. 스토아파는 자연을 따르는 삶이란 보통 이성을 따르는 삶을 뜻하지만 자연적 쾌락을 즐기는 걸 뜻하기도 했다. 스토아파는 제게 볼 땐 되게 본질적이에요. 돈도 추구했고요. 근데 돈만 추구한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돈이 있는 거 좋다. 그렇지만 그 적절한 이성의 통제 하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죠. 막 부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막 명예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 다 좋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철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68페이지에 스토아파는 쾌락을 얻을 때 우리에게 좋은 느낌과 자연이 말하는 것이 일치하게 하라고 제안을 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욕망하는 게 자연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면 가장 좋죠. 뭐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신이나 우주가 말하는 거하고 일치한다. 그럼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세네카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연은 쾌락과 필요성을 연결했는데 그것은 그저 쾌락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궤죠. 쾌락, 내가 추구하는 쾌락은 어떻게 보면 욕망인데 그게 사회적 필요성과 연결이 되면 뭐 가장 좋다라는 얘기. 뭐 제가 이런 의견을 달았죠. 우린 쾌락, 즉 욕망이 있어야 움직이죠. 우리는 인간은 이 욕망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다라는 문제는 인간이 쾌락과 필요성을 분리하고 쾌락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문제가 그거죠. 쾌락의 사회적 필요성을 연결시키면 가장 좋은데 그냥 만 추구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쾌락을 추구하지만 절제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거죠, 결국. 쾌락은 추구하지만 사회적 필요성과 연결되면 좋지만 쾌락을 추구하더라도 절제하면서 적절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69페이지에 자기 통제가 부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전 이 페이지를 보면서 좀 너무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자제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혜의 미덕은 언제 절제를 훈련하고 언제 쾌락을 따라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걸 의미한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언제 훈련하고 언제 쾌락을 쫓아야 하고 이런 적절한 타이밍, 강도를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추구하는데도 욕망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욕망의 강도를 적절하게 추구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뭐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를 말하는 보통은 이제 뭐 지혜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69페이지에 때때로 춥고 더울 때 그런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을 해볼 것도 제안했다. 제가 뭐 저는 어릴 때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인데 스토아 철학하면 스토아라는 말 자체에서 좀 딱딱함이 느껴져서 예전에도 느꼈던 기억이 뭔가 조금 그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막 추운데 막 발가벗고 다니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맞기는 맞아요. 이분들은 불편함을 추구하라 그래요. 세네카는 뭐 여기 책에는 겨울에 강물에서 목욕하는 거. 아urelius는 딱딱한 불편한 침대에서 자는 거. 이 황제인데도 뭐 소크라테스는 맨발로 걷기 뭐 이런 얘기. 어떻게라도 자기 삶의 불편함을 추구를 하는 게 예, 가장 안정적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스토아 철학자가 이런 얘기도 하죠. 삶이 안정되기를 우리는 원한다. 그러면 불편함이나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뭐 같은 궤죠, 이런. 네. 그리고 70페이지에 궤변가하고 스토아주의자를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좀 재미있죠. 궤변가는 칭찬을 얻기 위해서 말하고
스토아주의자들은 가르침을 위해서 말하고, 개병가는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말하고, 사, 스토아주의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고, 개병가는 감정적이고 복잡한 언어를 사용했고, 스토아주의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했고, 개병가는 과도하게 기교를 부렸고, 스토아주의자는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개병과를 경멸했고, 개병과들의 웅변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뭐 꼭 개병가가 아니더라도 저도 뭐 강의도 들어보고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봐도 뭔가 감정적이거나 복잡한 언어를 쓴다 그러면 일단은 그분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히 느껴져요. 뭐 개병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감명한 단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 책에서 구분해놨죠. 네. 그래서 말 잘하는 건 스토아주의 이거죠. 가르침을 위해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명료한 언어를 쓰는 거, 단순하고 자연스러워. 근데 보통 좀 현학적인 사람들이 감정적이고 복잡한 언어를 씁니다. 뭔가 좀 더 어려워 보이는 듯한. 그게 자기를 그럴싸하게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장표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말 잘하는 사람이 뭐 어떤 거냐 이런 거 뭐 강의할 때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71페이지에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 자유. 뭐 자유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네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묻는 건가? 자유란 사람들이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직이나 과도한 걸 원하지 않으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그게 자유라는 거. 와우, 뭐 미치죠, 이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자유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라는 거죠. 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부정직이나 과도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른 것을 행하면 두려울 게 없으니까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정도로 행동을 하면 뭐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게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했는데 세네카가 조금 다른 자유를 저한테 던졌죠. 근데 이게 제가 충분히 동의가 되죠. 완전히 자신을 통제하는 거. 네. 72페이지에 가장 타락한 노예제는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 자기 자신한테 노예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세네카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토아파 유일한 노예는 자기 정념에 묶여 있고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통제가 없는 마음은 최악의 감옥이다. 자제하는 훈련이 없이는 자유도 없다. 네. 같은, 앞 페이지랑 같은 거죠. 통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최악의 감옥이라는, 네, 감정에 휘둘리고. 이런 예를 들어놨죠. 누군가 삶을 즐기는데 꼭 담배와 빵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욕구의 노예인 셈이라는 거죠. 삶을 즐기는데 나는 꼭 담배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담배의 노예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란 매 순간 생기는 욕구를 다 채우지 않고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죠. 뭐 엄청나게 요구만 하고 막 담배를 수백 개, 빵을 한 10개를 먹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스토아 철학은 말하죠. 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서만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것처럼 자유를 우리 상황과 무관하게 얻을 수 있는 내적 요소로 보았다. 우리는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적 요소는 내가 할 수 있고 안 하고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욕구를 다 채우지 않고 이성에 따라 절제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또 다시 72페이지에 에픽텍토스는 원래 노예였지만 결코 자신을 노예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지배할지언정 마음의 자유를 빼앗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네. 이분은 노예였지만 노예는 육신은 구속당하잖아요. 통제당하는데 자신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 뭐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플랭클이 그 아우 그 수용소에 갇혀서 비슷한 얘기를 하죠.
내 몸은 이렇게 통제당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자유롭게 상상한다라는 그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73페이지에 스토아파는 마음을 일종의 불로 보았는데 그 불은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걸 녹일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자양분이 될 거고 아무것도 우리의 옳은 일을 막을 수 없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은 이성적으로 반응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뿐이다. 와, 그 장애물은 내가 양심적으로 내 절제하면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그러니까 장애물이 오면 우린 감정적으로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뭔가 화가 나면 감정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그 본능인데 그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제한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감정적 반응이 아닌 양심적으로 반응할 자유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아우렐리우스는 행동을 막는 것이 행동을 앞당긴다. 길을 막는 장애물이 길이 된다. 그렇죠. 길을 막는 장애물이 결국은 우리가 그걸 보통 뚫고 나가면서 그게 또 길이 되고, 네. 행동을 막았는데 행동을 막았는데 행동을 앞당긴다는 얘기. 뭔가 장애물이 생겼으면 우리가 그걸 보통은 돌파하거나 돌파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돌파하면 더 큰 행동을 일으켜 버리잖아요. 어떤 장애물을 돌파하고 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73페이지에 제가 또 많이 썼네요. 이런 신념을 가지면 어떤 외부 요소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자유를 위한 또 다른 기회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실패나 상처나 아픔이 또 다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린 계속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경 앞에서의 반응을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육체적 노예 제도가 허용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두려움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죠. 네. 뭐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하루 두렵잖아요. 뭔가 행동을 할 때, 뭔가 말을 한 번 할 때, 뭔가 뭐 투구 한 번 할 때도 두렵잖아요. 리젝에 대한 두려움. 뭐 똑같은 거죠.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죠. 최악의 사슬은 스스로를 묶는 사슬이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음, 빼앗기면 찾을 수 있는데 내어주면 찾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지키려다가 빼앗기면 찾을 수 있는데 스스로 내어준다는 얘기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 얘기를 하더라고. 비슷한 얘기죠. 최악의 스스로 묶는 거죠. 세네카가 또 이런 얘기입니다. 왜 탈출하려고 애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당신의 마음이 당신과 함께 갈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서든 편하게 지내려면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나야 돼. 예, 이거 뭐 너무나 맞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에 서울에 있으나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알래스카를 가나? 내가 지금 껴안고 있는 이 문제가 순간 알래스카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정신적 부담은 끊임없이 계속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두고 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우리가 찾고 있죠. 내 마음과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명상이라는 행위도 뭐 도인들이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고 마음 공부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술이나 마약을 하는 거죠. 지금 이 현실 내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거에 몰입하고 싶어서. 네. 내 마음을 빨리 떨어뜨리고 싶어서. 예. 다 똑같은 종류인데 술, 마약은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명상, 운동, 뭐 마음 공부 이런 게 예, 좋겠죠. 74페이지에 전략적으로 쾌락을 버리고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면 우리에게 자유가 생긴다. 덜 필요하다고 여기면 더 자유롭다. 따라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또 다른 노예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스타 철학이나 뭐 꼭 스타 철학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진짜 수용할 능력이 있으면 우린 자유롭죠. 왜? 실패하는 거를 선수로 두면 뭐 그럼 당연한 거야 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잖아요. 근데 실패하면 안 돼. 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유가 깨지죠.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통제되지 않는 욕망, 아까 말했던, 예, 뭐, 빵을 먹고 싶은데 빵을 뭐 한 개, 두 개 먹으면 되는데 막 열 개를 먹는 이런 욕망은 노예가 되는 거죠, 빵에.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자유가 생긴다. 욕망의 노예가 아닌 진짜 자유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75페이지에 에픽텍토스. 네.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으로 변한다. 너무 맞는 얘기인데 너무 다가오죠. 내가 하루 종일, 내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내 주의를, 내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걸로 나는 우리 이 육신이나 영혼은 변화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쪽에. 우린 자동 조종 장치 안에서 삶의 상당 부분을 보낸다. 뭐 뒤에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잘 관찰하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알 수 있다. 스토아 철학에서 프로소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몰입, 집중을 말하고요. 불교에서 마음 챙김이라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하죠. 명상. 이 단어와 거의 같은 동치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행동을 잘 관찰하기만 해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잘 관찰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관찰하려면 명상하고 눈을 감아야 되죠, 보통.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저녁에 조용한 상태에서는 아침에 그런 행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프로소케 명상 이런 뭐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쳐다보는 이런 행위의 이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의력을 통제하면 생각과 행동이 개선되고 진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 두려움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을 상당히 피할 수 있고 지금 순간에 집중하면 역경을 견디는데 도움이 된다. 제가 볼 때 이 세 개 다 같은 말이에요. 주의력을 통제하는 것, 현재에 집중하는 것, 지금 순간에 집중하는 것. 네, 비슷비슷한 얘기죠. 현재 몰입, 현재에 몰입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 순간에. 그게 명상이죠, 결국은. 네, 눈을 감고 하는 게. 76페이지.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행동 개선의 첫 번째 단계죠.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의식적 충동의 손에서 꼭두가시 노릇만 할 거다.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 네, 그게 우리가 뭔가를 개선할 때도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첫 번째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네,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냥. 빵 10개 먹어버린다는 거죠. 두 개만 먹어도 되는데. 16페이지에, 네, 과연 항상 완벽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다. 하지만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실패를 피할 수 있다. 에픽텍토스. 네.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절제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할수록 많은 실패를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 네. 77페이지에, 네.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감은 지금 있는 상황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지금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기대감은 미래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막아주는 해독제다. 현재에 집중하라는 얘기인데 뭐 모든 불교나 뭐 모든 거에서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게 현재를 쳐다보라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을 즐기지 못하고 방해한다는 건데 약간의 반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현재를 더욱 즐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래가 조금 더 휘황찬란할 거다, 조금 더 장밋빛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더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즐기면서. 네. 그래서 위의 말이 좀 더 논리적 문장이 되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저자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면서 하나의 희망에 거는 기대감이 현재 상황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면서 하나의 희망에 거는 기대감. 그러면 현재 상황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지. 이게 맞지. 그냥 기대감은 조금 다르죠. 네, 77페이지에 분명 현재의 행동은 과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미래의 목표를 향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야 한다. 네, 결국 뭐 몰입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하는 행동은 과거의 그 가르침 하나하고 앞으로 미래 목표를 향해 가는 어떤 목표를 가는 행동 중에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음. 제가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 의식적 삶과 무의식적 삶.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이라기보다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제가 볼 때 인생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자기계발서 처세는 이 한 문장으로 종결되는 것 같아요. 의식적 삶이나 무의식적 삶이나. 그러니까 무의식은 76페이지 말했던 자동 조종 장치예요. 그냥 조종사 없이 비행기가 알아서 가는 것. 우리가 술 먹어도 자기 집에 찾아올 수 있는 게 이 무의식적인 삶이거든. 우리가 걸을 때 왼발 놓고 오른발 걸을 때 의식하면서 왼발 오른발 놓지 않죠. 그냥 그동안에 배웠던 걸 탁탁탁탁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무의식적인데 무의식적 삶이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자기계발적인 거나 영성이나 종교나 이런 철학에서는 의식적 삶을 많이 사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은 의식적 삶의 대표인 거예요. 내 생각을 쳐다보려고 하는 것. 이게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서 목표, 계획 등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고, 많은 영성서적에서 현재를 살라는 말도 무의식에서 끌려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의식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걸 의식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영성이나 도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풀어놓는 것이고 하나의 실체를 다양하게 표현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언어 철학이라는 거 있죠. 언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언어 철학을 다른 말로 말장난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여기서 명상은 이 스토아 철학에서 그리스어로는 계속 말했던 프로소케라고 하죠. 어떤 대상을 늘 염두에 두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 뭐 자기계발서에서는 몰입이라고도 하고 명상이라고도 하고 이런 거죠. 네. 네. 78페이지에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것에 관한 생각이 그대를 압도하게 하지 마라. 압도하지 않게 하라.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짐작하는 온갖 나쁜 일들로 마음을 채우지 말라. 현재 상황에 집중하고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제가 봐도 너무 많은 생각에, 너무 많은 생각은 결국은 조금 부정으로 많이 흘러가더라고. 이게 뭐 보편은 아닌데, 뭐 그런 것 그래서 아마 아우렐리우스도 이렇게 너무 생각에 압도당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는 스토아파의 가르침에서 수많은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전략을 발견했는데 그 중 하나가 현재 상황과 바로 다음 행동에 생각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한 5초 뒤에 행동할 거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현재를 살라라는 거.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우렐리우스 얘기가 또 나옵니다. 79페이지에. 항상 현재의 일에 집중하고 그 외 부수적인 것들은 신경 쓰지 말라. 현재만 집중하라. 주어진 일 하나하나가 마지막 일인 것처럼 생각하라. 지금 하고 있는 요게 마지막 일인 거. 지금 하고 있는 인사, 지금 하고 있는 누구를 칭찬,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산하고 하라는 거. 이성을 감정적, 이성을 감정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위선, 허영심, 주어진 상황에 불평이 없다면 그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이성을 감정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위선이나 허영심 이런 주어진 상황에 불평이 없다면 그대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79페이지. 앞에 말은 역경을 매번 한 단계씩 견딘다는 뜻이다. 현재를 산다는 얘기는 지금 역경을 견디고 있다라는 얘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현재 순간을 견딜 수 있다면 바로 다음 순간도 견딜 수 있다. 프로소케, 몰입 명상은 스토아주의의 초석이다.
네. 뭐 스토아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영성의 초석은 명상이고 뭐 기도고 이런 것들이죠. 현재를 살라는 거의 모든 영성서적을 보면 나온다. 이 말은 역경을 매번 한 단계씩 견딘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힘들었지만 견뎠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 우리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소리 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여기를 읽으면서 네. 작가님께서 인사이트를 느낀다, 통찰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저도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와, 역시 이렇게 하고 놀라기도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네. 그래서 또 절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거, 빵을 두 개만 먹으면 되는데 열 개를 먹는다.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건 건강에 아주 나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소케, 네. 몰입이라는 단어를 제가 논문에서 변수로 하나 사용했는데, 그 몰입이라는 단어가 결국 마음 챙김, 프로소케에 해당한다.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숙제하기 바빠서 아무렇게 막 써놓고 숙제 다 했다 이러니까 오늘 작가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해놓은 수정해 주신 거 이렇게 다듬어 주신 거 보면서 이렇게 써야지 또 볼 때는 깨닫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또 쓰려면 또 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제하기 바빠서 네, 여기까지 합니다. 네네. 네. 프로소케, 몰입, 마음챙김, 다 같은 단어인데,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서로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깨어서, 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현자도 아니고 돌을 닦는 사람도 아니지만, 뭐 돌을 닦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깨달음은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명료하게. 깨달음이나 현자나 도나 이런 거에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프로소케. 쉽게 말하면 눈 감고 자신을 쳐다보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 그건 사랑은 실천적인 어떤 계율이고, 프로소케나 명상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을 계속 쳐다보는 행위. 이걸 조금 더 들어가면 내 생각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지만 내 생각을 우리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고하고 뭐 이렇게 참나 이런 건데 여하튼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왜 감정을 바로바로 바꿀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깨달음 딱 두 개예요. 명상, 사랑. 스스로를 챙기는 거 명상. 그리고 외부적으로 사람들한테 실천적 등목으로 사랑. 모든 종교에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되면, 네, 뭐, 현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도 잘 읽었고, 너무나 이렇게 재미나게 인사이트 있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다른, 글을 한번 또,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력을 못했습니다. 네, 이거 그냥 네, 처음에 썼던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렇게 낭독하는 습관도 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 네, 네, 읽으시면 또 몸에도 좋고 네, 그래서 한번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우리 소장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유, 또 어떻게 읽어? 개굴, 개굴, 개구리 합창단의 우렁찬 목청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다. 신혼여행 후 처음으로 시골 시댁에 갔을 때 일이다. 늦은 저녁에 도착하니 사방은 어두컴컴했다. 울퉁불퉁 좁은 시골 골목 흙길을 새댁은 신랑 뒤에서 조심조심 따라가고 있었다. 무통기를 돌자 갑자기 끝이 보이지 않는 넓고 넓은 논에서 요란한 개구리떼 합창에 깜짝 놀라 멈춰섰다. 어쩌면 이렇게도 웅장할 수가 있을까? 밥보다 논이 많아 펼쳐놓은 평야 같은 논에서 개구리들은 새색시를 과하게 반겼다. 개구리떼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렁찬 목소리는 긴장한 새댁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지휘자도 없는 개구리떼의 뜻밖의 합창은 낯선 시골에서 새댁의 정신을 압도했다. 엄청난 목청의 개구리 합창을 그 후에는 듣지 못했다. 익숙해졌는지 더 이상 요란하게 들리지 않았다. 날이 밝고 아침에 마당 텃밭 가장자리에서 감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20그루도 넘는 감나무들이 푸른 잎을 반짝였다. 이렇게 많은 감나무가 마당에 가득한 집이었다니. 연한 노란색의 감꽃이 조용히 피었다가 떨어지고 무더위를 견디고 가을이 되면 파란 가을 하늘에 주황색의 감은 홍시가 되기도 하고 곶감이 되기도 하면서 가을을 풍성하게 했다. 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감나무의 종류도 다양했다. 홍시를 만드는 떫은 감나무와 단감나무, 대봉감나무 등 여러 종류의 감나무가 마당에 있다는 것만으로 부자가 된 것 같았다. 시댁 식구들은 감나무가 많고 흔해서 그런지 그다지 감을 즐겨 먹지 않는다. 이후 시골 냉동실에는 유난히 감을 좋아하는 막내 며느리에게 줄 감이 꽁꽁 얼려 있었다. 가을이 되면 바쁜 농사일 중에도 어머니는 부지런히 그 많은 감을 일일이 깎아서 곶감을 만들어 나눠주셨다. 시장에서 파는 곶감처럼 인물은 좋지 않다. 못생긴 곶감이지만 정성으로 만들어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가끔은 말리다가 곰팡이 핀 곶감들도 있었다. 우리 시골 마당의 감은 유난히 달고 맛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감나무가 더 달고 맛있는 감이 열리는지도 알고 있다. 농사일로 따가운 햇살에 시골 어머니 얼굴은 검은색 검버섯이 까만 점처럼 하나 둘씩 늘어만 갔다. 냉동실에서 꽁꽁 언 홍시에서도 어머니의 까만 검버섯 같은 검은색 점이 홍시에도 똑같이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한 햇볕은 사람의 얼굴 피부나 감의 껍질에도 검은색 점이 박히도록 만든다. 어머니 얼굴에 핀 까만색의 검버섯은 자식들을 위해 남들보다 부지런히 살아오신 삶의 훈장이다. 그 훈장은 감나무도 마찬가지다. 햇볕에 몸이 빨갛게 익도록 바람과 햇볕에 몸부림쳤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감히 홀로 견디고 견딘 인고의 소중했던 아픔의 시간들이다. 바람과 마주해서 상처가 있고 검은 점이 있는 우리 시골 감은 그저 보기에는 못생겼다. 예쁘지는 않아도 시장에서 파는 매끈한 감들과 비교하더라도 맛에서는 으뜸이다. 유난히 따가운 햇볕에 익은 그 시간들로 인하여 달콤하게 익어간 감나무의 훈장이다. 내가 감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시댁에는 오래전부터 이미 소문이 퍼진 지 오래다. 감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부끄러운 추억이 나에게 있다. 대부분의 시골집에 다 있는 감나무가 우리 집 마당에는 없었다. 친구 집에는 주먹보다 더 커다랗고 탐스런 대봉감이 주렁주렁 열리기도 했다. 말은 안 했어도 감나무가 부러웠다. 고래등처럼 큰 귀갓집의 담장 너머로 큰 감나무가 있는 할머니 집에도 주렁주렁 감이 열렸다. 가을이 되면 그 찬란한 주황색 감이 익어가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을날 파란 하늘을 수놓는 주황색 감은 황홀하다. 시골 집집마다 있는 감나무가 우리 집에도 한 그루 있었다. 하지만 겨울 추위를 견디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장날 감나무 묘목을 사와서 또 심었으나 추위를 견디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울에 아버지는 떫은 감 한 점을 사오셨다. 사과 괴짝에 짚을 깔고 한 켜씩 떫은 감을 담고 또 그 위에 짚을 덮은 후 감을 차곡차곡 담았다. 누에고치를 키우던 잠실방 맨 꼭대기에 감 상자를 올려두었다. 아버지 옆에서 지켜보던 나만 알았던 비밀이다. 시간이 지나고 군대 간 큰오빠가 휴가 나오기 며칠 전에 감홍시가 된 상자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누가 몰래 홍시 감을 다 먹었는지 금방 탄로가 났다. 배가 안 고프다, 입맛 없다고 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노? 네 오래비가 휴가 나왔을 때 같이 밥 먹자고 했으면 뭐가 되었겠노? 하며 아버지는 혀를 차셨다. 높은 곳에 감 상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안 나는 감이 익어가기를 기다렸다. 다람쥐처럼 높은 곳에 잘도 올라가서 매일 확인했다. 먼저 익은 감부터 하나 둘씩 꺼내서 먹기 시작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감 상자는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관식이 귀했던 시절이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홍씨 사건은 유년 시절에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 되었다. 죄책감으로 마당에 감나무가 유난히 많은 시댁에서 흔한 감을 큰 오빠에게 드리기도 했다. 희귀성에 같이해서 감이 귀했기 때문에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시댁 식구들은 감이 마당에 너무 흔하게 열리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시골 감나무도 시간이 지나면서 늙은 나무가 되었다. 하나씩 베어내면서 반 정도 남았다. 나는 더 이상 감나무를 베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어머니가 계실 때처럼 많은 양의 감이 열리지는 않는다. 시골에 사람이 없고 보살피지 않으니 감은 벌레 먹는다. 일부 빈자리에는 사과, 대추 나무를 심었다. 키는 작아도 탁구공 크기의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는 사과, 대추 나무는 감나무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시골 마당에 감나무 수는 줄어들었지만 추억은 조용히 감고 피듯 피어나고 화려하지도 향기롭지도 않지만 감꽃의 묘한 매력은 어쩌면 어머니와 닮았는지도 모른다. 나무 그늘 속에서 소리 없이 피었다가 계절이 지나갔음을 알릴 때쯤 떨어지는 감꽃. 눈물이 나려가네. 네. 가을에 익어가는 감 하나를 얻기 위해 봄부터 정성을 들여야 한다. 기다림과 인내의 상징이기도 한 어머니를 닮은 감꽃이 감나무마다 막 피어나고 있는 계절이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를 생각한다. 감꽃이 바람에 쓰러지던 날 나는 비로소 어머니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잘 쓰셨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일단 제 것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우리 소장님 글로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시간이 아니면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 글을 이렇게 낭독. 네, 이번에는 네. 이제 제가 칼럼을 쓰고 있는, 네, 아, 칼럼, 네. 왜 구글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우리 회사의 20번째 엔지니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 칼럼을 제가 한번, 네, 이 사례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 구글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왜 구글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우리 회사의 20번째 엔지니어가 되어야 하는가? 창업자라면 스스로 던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 더 많은 연봉과 명예를 얻으며 구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우리 회사에 그것도 20번째 엔지니어로 들어와야 할까? 제로투원의 저자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던진 이 질문은 단순한 채용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곧 비전의 문제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당신의 스타트업은 유명 기업들과 경쟁은커녕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스톡 옵션도 화려한 직함도 눈부신 복지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함께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회사가 아무도 하지 않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 즉,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영의 본질은 이타에 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교세라 창업자 이나모리 가조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동기는 선한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 비열함은 없는가? 누군가는 비웃을지 모른다. 비즈니스 세계는 냉혹하다. 이타적 경영? 순진한 이상주의자다. 하지만 이나모리는 단호하다. 직원들이 기뻐할 일을 하고 고객이 기뻐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회사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유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지속 가능한 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지금 시대는 특히 그렇다. 매슬로우의 피라미드 중 가장 꼭대기,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이제 희귀한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의 기본값이자 본능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왜라는 질문에 공감할 수 있어야 어디에 몸담을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비전은 단순한 포스터 문구가 아니다. 비전은 전략이며 철학이다. 방향이 아니라 존재 이유다. 테드는 전파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위해 존재하고 구글은 세상의 정보를 조직한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은 단순히 카페인을 파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달아드린다고 선언한다. 이처럼 비전은 세상과의 약속이며 조직이 뿌리내릴 토양이다. 그리고 이 비전은 단순히 창업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고통, 관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어릴 적 어머니의 불면증을 지켜본 아들이 있었다. 그는 밤마다 뒤척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 못했다. 결국 그는 불면증을 해결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그의 비전은, 그의 비전은 단순했다. 세상에 상쾌한 아침을 선사한다. 이 비전에 공감한 인재는 구걸의 오퍼를 거절하고 이 회사에 합류했다. 비전은 낯뜨거울 정도로 꿈 같은 말이어야 한다. 기적 같아 보여야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에 끌린다. 비전은 선언문이 아니라 조직의 DNA다. 자포스의 창업자 토니 쉐이는 비전은 경영진이 밀어붙이는 슬로건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함께 빚어내는 철학이라고 했다. 그는 구성원들과 몇 달간 치열한 토론을 벌이며 자포스의 10가지 핵심 가치를 만들었다. 그 다음은 그 일부다. 첫 번째, 서비스를 통해 와우를 경험하게 한다. 두 번째,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한다. 세 번째, 재미와 약간의 희한함을 창조한다. 네 번째, 긍정적인 팀 정신과 가족 정신을 조성한다. 다섯 번째,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 이 가치는 경영회의에서만 쓰이는 언어가 아니다. 실제로 자포스는 이 가치에 따라 사람을 뽑고 인센티브를 정하고 때론 쓰레기통까지 고른다. 가치가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것이다. 구글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 당신의 회사는 연봉, 복지로, 브랜드로 구글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단 하나 비전으로 싸워볼 수는 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당장 1조 원이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두 질문은 당신의 비전을 발견하는 열쇠다.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업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업. 거기서 비전이 시작된다. 비전은 사람을 움직인다. 자금을 끌어오고 고객의 마음을 얻고 회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든다. 지금 당신이 채용하려는 그 한 명, 그는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연봉이 아니라 이유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왜 구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의 20번째 엔지니어가 되어야 하는가? 네, 그것이었습니다. 박수 잘하셨어요. 네. 어, 우리 소장님의 글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너무 잘 쓰셨어요. 잘 쓰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장님이 그동안 무궁무진하게 많은 경험을 하셨고 나름대로 사유를 하셨다는 얘기죠. 계속 이런 뭐 이야기들도 다 개구리의 그때 당시에 신혼 때 이렇게 시댁에 갈 때 그 모습도 충분히 그려졌고 그래서 뭐
관련되어 있는 얘기, 그리고 감나무 이야기도 쭉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여하튼,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사항은 하나하나는 다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어, 그, 감 얘기도 있었고, 뭐, 개구리 이야기도 있었지만, 조금 이렇게 어떤 집중력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독자로서 제가 읽을 때.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수업 때도, 8주 수업 때도 계속 말했듯이, 이렇게 글을 써놓고 나서 무조건 줄이는, 간단간단하게 약 줄이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은 완전히 삭제하고, 필요 없다는 게 뭐냐면, 임팩트 있는 것만 가져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다른 꼭지로 또 쓰겠다는. 지금도 여기에서도 개구리로 꼭지를 또 쓸 수 있겠죠. 이때 이 이야기도. 근데 이 얘기하고 우리 지금 소장님이 감을 이렇게 아버지가 했었던 이렇게 먹었던 얘기하고 뭐 이게 꼭 연결이 될 필요는 없지. 연결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좀 이렇게 흐트러진다라는 느낌 때문에 뭔가 하나를 가져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개구리보다는 저한테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거는 여기였. 네, 아버님이 감을 이렇게 어디 올려놓는, 네, 잠실방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처음 듣는 단어, 여하튼 그렇게 올려놓는 그기가 저한테 이제, 아, 이게 좀 임팩트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이게 독자마다 다 틀리죠. 제가 이거에 임팩트 있었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어떤 분들은 볼 때 이게 더 임팩트 있을 수 있죠. 개굴.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글이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원탑 작가가 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쟤가 무슨 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퍼펙트하고 이렇게 집중력 있어 보이는데 왜 쟤는 저 정강민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글이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만 듣지 말라고 제가 소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리고 그래서 블로그도 해보라고 하는 얘기도 블로그에 저처럼 이렇게 막 심도 있게 막 자기의 이야기를 해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블로그는 없지만 그래도 그 좋아요 수나 이런 거에서 보면 아, 이 글이 좀 뭐가 괜찮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좀 아니다라고 하면 좋아요 숫자가 확실히 또 줄어드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계속 받아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네, 소장님의 글이 쭉 다 좋았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임팩트를 살리려면 이 정도 여기가 제가 가장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가지고 한 꼭지를 쓰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좀 썼던 것 같아요. 훨씬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냥 딱 감 얘기로만 정리가 된 거죠, 그냥. 집중력, 집중. 그렇죠. 다른데 흐트러지는 게 없죠. 그냥 계속 감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좀 뭐 제가 잘하는 이제 주제를 뽑는 게 제가 잘하는 거니까 뭐 아버지 이렇게 차별 당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뽑아낸 거잖아요. 난 여잔데 차별 당하지 않았어. 내 세대를 보면 다들 차별 당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뽑아낸 거죠.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잘 썼다는 게 아니라 여하튼 뭔가 하나를 정해서 그냥 가져오는 것. 그걸로 좀 포커싱 하는 것. 뭐 이게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것도 결코 못 쓴 글은 아니에요.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제가 읽을 때마다 호기심이 계속 생겨나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글은 제가 봐도 첫 번째 문장 읽으면 다음 문장이 궁금해져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대가는 아니지만 대가들의 문장은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뭐 12권짜리 장편 소설을 썼지만 한 문장도 줄일 수 없다 나는. 그분들 그런 음,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줄이면 자기의 그 느낌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여하튼 우리는 그런 대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은 어디로 갔을까가 조금 더 호기심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뽑을 때. 이 위에 사라져가는 풍경 속에서도 좋은데 이 호기심보다는 감은 어디로 갔을까가 조금 더 호기심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져온 거죠. 뭐 이까지가 소장님이 그대로 쓰신 글이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작가님, 어떻게 뭐 방법이 딱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작가님 네.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작가님께서 요 밑에 보면은 그 시대에 여성으로서 차별당하고 이런 얘기 쓰셨잖아요. 네.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나를 여자로 한개 두지 않았고 차별당하며 다른 사람들은 많이 맞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다른 집 같으면 맞았을 거다. 많이 맞았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맞지 않았고 또 친정 엄마도 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안 때리고 엄마가 때렸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예 쓰지를 않았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말로 그렇게 말로 야단치셨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셨고 눈빛으로 그렇게 하신 거 외에 어머니가 저 같으면 옆에서 어, 깜짝 놀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를 비난하고 이렇게 때리거나 욕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그 정도 하신 것으로 끝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차별당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이런 잘못을 했는 딸을 때리지 않았다는 것에 안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집과 우리 집이 달랐구나. 부모님 아까 또 작가님 말씀하신 사랑이 이게 사랑일까? 잘못했는데 안 때리는 게 사랑인가? 예전에는 때려야 된다 이랬지만 지금 때리면 아동 학대가 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잘못해도 맞지 않았고 저희 손녀는 그러죠. 어떻게 하나도 안 남기고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있어? 이해할 수 없다고. 어린 아이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때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랬어. 하여간 그렇죠. 제가 아주 많이 잘못했다 생각도 아직까지 하지는 않고 잘 먹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여하튼 뭐 그래서는 뭐 지금 약간 이제 주제를 이렇게 이제 뽑아냈는데 이 주제를 뽑는 거는 일단은 조금 뭐 지금 당장 고민을 안 하셔도 지금 어 썼던 글에서 사실에 기반한 글을 일단 쭉 지금처럼 이렇게 쓰셨다가 고치실 때 사실에 기반한 것만 일단 좀 빼와 보시고 그 사실에 기반한 걸 그냥 무조건 빼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하고 또 내가 글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조금 호기심 넘치는 부분이 어딜까를 이렇게 좀 계속 고민하시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조금 글을 이렇게 써보시면 더 훨씬 좋을 것 같고, 음, 제가 이게 오늘 그 브런치라는 제 이제 다음 사이트에 글 올리는 곳이 있는데 어떤 분이 오늘 제 그 사이트를 구독하시면서 어떤 여성분인데 구독을 하셨는데 그분의 글을 보니까 소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채팅방에 지금 하나 올려볼 테니까 네, 아 이게 채팅방에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만 제가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네, 글을 너무 잘 쓰시는 분이 누군지는 저도 모르죠.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이 제 브런치를 구독해서 이분이 어떤 글을 쓰나 이렇게 딱 봤는데 글을 너무 잘 쓰니까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막 댓글도 많이 달고 좋아요도 달아주는데
1970년 봄 서울 양령시장에서 약간 어릴 때 소장님하고 다르게 피해받았다는 분이에요. 여자로서의. 보니까 제가 쭉 한 번, 이거 뭐,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 이까지는 다 읽긴 했는데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네. 그냥 말했던 사실을 계속 쓰고 있고요. 뭔가 철학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어떤 철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그대로 해서 나열해서 끝나긴 하는데, 네. 너무 제가 봐도, 야, 이런 분들은 진짜, 근데 진짜 댓글들이 보니까, 뭐, 박완수, 박완숙인가? 아, 그 여자분 있잖아. 박완석, 박완석. 박완석 소설가 느낌이 난다고 막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완석 소설가 그 작가를 뭐 책 한 권 정도 읽어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여하튼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사실을 그대로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죠. 서울 양령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쭉 해서 엄마 밥 받고 명수나 얼른 가자. 10살인데 자기 쌍둥이 남동생, 이분, 여성분이 같은데, 그래서 뭐, 거기서 이렇게 도라지를 까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지금 쓰시려고 하는 글이 이런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충분히 한번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의 글은, 아까 제가 썼던 것처럼 뒤에 뭐 주제를 막 끄집어내지는 않아요. 뭐, 어릴 때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정하게 이런 거보다도 그냥 그때 있었던 그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사실을 그대로 적어내시더라고. 근데 진짜 제가 봐도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읽다가 왜 이렇게 길어 했던 적 있는 거 중간에 저는 제가 읽는 게 난독증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읽으니까 그를 왜 이렇게 뒤에가 길어 했는데 여하튼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이분의 글을 지금 제가 그 링크를 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쓰면 이분들이 여기 보니까 막 엄청나게 좋아요 눌러주는구나. 이거 분명히 한번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소장님이 감사합니다. 아마 쓰시는 글이 이런 글일 거예요. 박완서 작가님 글이 네, 참 재밌거든요. 그 네. 읽어보면 재밌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분 책을 제가 모르니까 박아서 소설가는 제가 이 인터넷에, 그러니까 제가 많이 봐지 못해서 잘 모르니까 여하튼 그 우리 소장님이 쓰시려고 하는 느낌의 글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옛날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 이분도 70년의 봄이니까 70년에 10살이었다니까 60년생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살 때 이야기를 끄집어 오시는 건 또 우리 소장님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 10살 때의 일일 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이거 알려드려서 한 번씩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꼭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 그저께 제가 목요일 날 서울구치소 인성교육을 갔어요. 그랬을 네네. 때 아까 아버지가 저 때리지 않았던 거, 이것도 차별받지 않았던 거, 이것도 이제 양성평등에 대해서 주제가 양성평등이었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이 양성평등 이러면 우선 첫 번째가 교육이다. 교육인 면에서, 교육에서 아들은 대학까지 보내고 딸은 국민학교도 겨우 보내고 이런 그거 이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준비해 간 게 그거였거든요. 그 아빠 머리 따 주세요. 이거 누가 어떤 글을 어떤 분이 이제 여러분 아빠가 남자가 이렇게 육아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브런치에 그런 게 어디 있더라고 양성평등 찾다가 보니까 그래서 아빠 머리 따주세요. 딸이 처음에 아빠 머리 따주세요 이랬을 때 땄다라는 말도 단어도 자기는 그랬고 그다음에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어서 자기가 딸 머리 따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느낌을 참 잘 써놓으셨던데 이제 그 수영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여러분은 딸 머리 따본 적 있습니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봤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또 어, 다른 한 분은 나는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어,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빠도 당연히 따주고 역할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거는 여자 엄마의 일이다,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에 저는 자기는 동의를 못한다. 그래서 아,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또 양성 평등 딸의 머리를 아빠가 또 따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세상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릴 때하고 좀 다르게 요즘에는 뭐 그냥 여자 남자 일이 따로 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역할에서 그리고 설거지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 또 그분도 설거지를 처음 하던 날 뭐 이렇게 접시가 어쩌고 막 그랬는데 그분은 그런 여러분들은 설거지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시간밖에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한다 하는데 예전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어쩐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금지 구역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역할이 가사에서도 역할이 달라지고 이런 시대. 네. 그래서 어, 제가 그 방향을 어디로 작가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시댁에 대해서 나무를 쓰려고 개구리 처음에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아, 나무를 쓰자. 시골에 다른 나무 이야기도 많은데 우선 감나무부터 쓰자 이제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주제를 양성평등 예전 시절은 양성평등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은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자서전 같은 느낌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글이 나오니까 네. 아니, 그 자서전처럼 쓰면 안 된다는 것보다도, 네. 네. 그래도 글을 이렇게 투고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또 어쨌든 호기심도 있는 그런 글이 되어야지. 네. 뭐 투고를 하면 당연히 투고해서 출판사에서 동의가 되는 거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작가로서의 느낌이고 프로잖아요. 최고봉이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자서전을 쓴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글을 읽었을 때 내 얘기를 목차를 보고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두 번째 문장을 봤을 때 계속 읽고 싶어져야 되는 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잖아요. 그죠? 아, 계속 뒤가 조금 조금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꼭 투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래야 재미있는 거죠. 그게 잘 되면 이제 그냥 원탑 작가가 되는 거죠. 그게 잘 되면. 근데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예, 여하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소장님의 글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던 거를 저도 뭐 이게 목요일 날 올리셨다면 금요일 날 또 봤을 거고요. 오늘 올렸나 제가 잘 모르겠네. 이게 오늘 썼나? 오늘 6월 7일 오늘이네. 그러니까 이틀 정도 금요일 날 보고 좀 생각했다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봤던 글을 생각을 했죠, 일부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장님의 글을 임팩트 있게 내가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을까? 나한테 임팩트는 뭘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장님 글이 먼저 탁 떠오르더라고. 감사합니다.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거를 수정을 좀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뭐 가장 임팩트 있는 게 뭐지? 그렇게 해야 된다. 소장님도 글을 다 쓰고 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한 번 쭉 이렇게 처음에 촉을 썼고 두 번째 이제 올리셨는데 두 번째도 올리셨는데 그거 생각할 때 딱 그거죠. 어떤 게 가장 임팩트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독자들이 다음 문장을 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도 엄청 고민하셔야 되고. 네. 그렇게 계속 고민해야 조금은 이제 또 나아지는 거죠.
한 번에 훅 나아지는 거는 없잖아요. 지금도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엄청나게 잘 쓰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더 높은 위치로 계속 우리가 쳐다보는 게 우리의 또 의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지금 절대 못 쓰는 글이 아니에요. 되게 잘 쓰고 계세요. 네. 작가님, 네. 제가 이거를 그냥 하루 저녁에 어젠가 그저께 목요일 어젠가 썼나? 목요일 네 목요일 저녁에 저녁 때 썼는데요. 어, 저녁 때 쓰고 챗 GPT에 투 해서 올린 거를 챗 GPT가 그렇게 걔가 해줬는데 어, 제가 그래도 작가님께는 제가 쓴 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제가 쓴 거고 챗 GPT는 저렇게 했는데 어, 그것만 올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거는 그챗 G2는 챗 GPT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제 거 보고 얘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 거 보고 작가님을 고쳐주신 거 보고 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 이제 어, 감동을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네 처음에는 이게 잘 쓴 것 같아서 이거를 보여드리려 될까요? 제가 쓴 거를 감추고 이걸 보여드리려다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챗 GPT가 한 거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작가님께만 고백합니다. 네. 뭐, 활동을 다 하시면 좋죠. 요즘에 이게 다 또 지금 세상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냥 챗GPT 봐도 되게 못 썼네, 챗GPT도. 아니, 못 썼던 게 아니라 왜 이렇게밖에 안 됐지? 이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한 가지 더 있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제가 쓴 걸 이거 여기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어, 쓰면서 네. 기술을 성장해야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뭐 활용을 하시더라도 소장님 스스로가 이렇게 사유하거나 계속 쓰는 힘을 이렇게 훈련을 절제를 하시는 게 지금은 더 맞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또 그 AI에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나은 답을 또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힘들게 일주일 동안 한 꼭지나 두 꼭지 쓰는 거를 더 하시는 게 맞죠. 그래야 이제 또 출판사에서 이제 또 만약에 투고했을 때 좋은 연락이 왔을 때 이제 뭐 100페이지, 120페이지를 또 써내야 되니까 뭐 3개월이든 5개월이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도 작가님께서 그렇게 딱 하니까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고 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통찰 네. 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잘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여기 질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글을 써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글을 잘 못 썼다고 나무라는 것인지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돼. 이 한 가지로 집중해서 써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신 거 지금 잘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계속 써내실 분이 몇 분 되겠어요. 이 글도 절대 못 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 집중이 안 생긴 거지. 이게 어떤 분은 이 엄청난 글이라고도 느끼실 분이 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글은 계속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제가 뭐 정답도 아니고요. 뭐 제가 뭐